예,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여동생 때문에 큰 걱정이라는 분의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의 이 제보인데요. 아, 이게 내용을 봤더니 벌써 수십 년이나 지속된 일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의 여동생 지금은 50대 중반인데요. 어릴 때는 괜찮다가 20대 초반 결혼 직후부터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증상이 심할 때는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 중얼거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날씨가 굳은 날이면 증상이 더 심해지곤 했다고 해요. 해마다 2번 정도는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2년 전에 모두 돌아가셨는데요. 부모님이 계실 땐 그래도 강제 입원이 가능했었는데 돌아가신 뒤로는 동생이 약까지 거부하게 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자, 약을 잘 챙겨 먹으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문제는 동생이 참 이 약을 잘 챙겨 먹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그리고 직접 촬영한 영상 만나보시죠. 약을 먹으라고 그러면은 네가 이 약을 먹어봤어? 이 약이 얼마나 힘든 건데 내가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냐고. 자기 입으로는 이거 안 먹어도 내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이빨 병원으로 가. 병원으로. 무슨 병? 병원으로 가. 정신병. 가. 이거 뭐지? 가.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 던져봐 한번. 던져봐? 던져. 던져? 먹으라고 얘기하면은 뭐 화내고 성질 내고 이제 아버지한테도 몽둥이 같은 거 훅 던져가지고 머리 아버님이 뭐 머리가 다 맞을 정도로 하니까 그 약을 먹으라고는 그렇게 못해요. 박 변호사님. 네. 야, 이 정도면 가족들이 집에서 이 분을 챙기기에는 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 약을 꾸준히 먹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상태가 호전됐는데 이 집으로 오면서 약을 드시지 않자 그때부터 상태가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하는 말이 이 약 먹으면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안다. 정상 생활이 가능한데 약을 왜 먹냐라고 이 약 먹는 거를 상당히 거부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해요. 결국 지난해 12월입니다.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경찰도 출동했고 아이고. 의사들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강제 입원을 시켰는데 또 올해 4월에도 다시 약 안 먹고 있다가 난동을 부려서 경찰하고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요? 강제 입원을 하려면 보호자 2명 정도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상당히 강화됐죠. 예, 한 명으로는 안 되거든요. 부모님이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동의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혼자 있는 상황이고 동생이 조만간 큰일 저지른 거 아니냐 상당히 무섭다라고 하고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내 아무런 도움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께서 동생의 어떤 얘기를 저희한테 직접 이렇게 연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동생이 조만간 뭔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온다는 말씀이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불과 물? 무슨 얘기인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증상이 점점 이제 심해지면은 그 옷들을 화장실에다 다 갖다 쌓아놓고 화장지 있잖아요. 그거를 다 풀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을 뭐 틀어놔서 온 집을 물바다 이렇게 뭐 만들어 놓듯이 만들어 놓고 불을 그 촛불 큰 거를 가지고 그 거실하고 방에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놔요. 아침이 될 때까지 그냥 촛불을 켜놓고 있어요. 쫑알쫑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 화재 위험을 좀 예의주시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어쨌든 간에 그 부탄가스를 거실에다가 쌓아놓고 불을 낸 것 같습니다. 이게 평소에도 불과 물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이 많았는데 결국 저렇게 화재가 났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 일을 좀 살펴보면 제보자에 의하면 동생은 화장실에 옷을 쌓아두고 뭐 바닥에 휴지를 깐 뒤 물을 뿌리는 등 이상 행동을 좀 보였고요. 종일 물을 틀어놔서 집을 물바다로 만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 달 수도요금이요. 무려 90만 원 가까이 나온 적도 있는데 이 정도의 양이 1,000톤 정도의 수돗물을 쓴 셈이라고 합니다. 또 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전등 대신 촛불을 켜놓고 생활을 했는데
이 밤새 촛불을 켜놓는 날이 많아서 제보자가 아침 저녁으로 살폈다고 합니다. 이 동생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촛불 때문에 불이 날까 걱정돼서 이 보건소에도 몇 번이나 전화해서 도움 요청했고요. 직원들이 나와서 살펴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새벽에 집에 불이 나서 완전히 전소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아이고. 이 동생이 거실에 부탄가스를 쌓아둔 상태였는데 그곳이 발화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 경찰이 방화인지 실화인지 조사하려고 했지만 이 동생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지금 있습니다. 보이는 저 장면은 이제 그 불이 나기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부탄가스가 쌓여 있죠. 저 곳이 이제 발화점으로 지금 보는 상황이고요. 이 불로 동생은 2도 화상을 입었고요. 위층 세입자는 냄새를 맡고 빠져나와서 다행히도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 불이 위로 또 예. 번져가지고 그나마 이제 인명 피해는 없는데 네. 자, 부모님이 생전에 사시던 집까지 저렇게 불에 타버린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 제보자분의 동생 그 좀 정신질환이 있으신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좀 전에 봤지만 언젠가는 퇴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동생 신청은 해뒀는데 문제는 약도 거부하고 입원도 거부하고 동생이 계속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강제 입원이 좀 어렵습니다. 보호자 2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거든요. 가족들이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요. 그렇죠. 너무너무 답답해서 사건 반장에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런 질환이 네. 약만 꾸준히 잘 복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데 말이죠. 무조건 관리가 됩니다. 사실상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어떤 범죄라든지 그거하고는 약만 먹으면 다 그럼요. 해방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약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또 주변에서 이걸 챙겨줄 사람도 없고. 없으니까요. 근데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